이야기를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마침내 오유경의 인생 책방이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꽃가루들이 떨어져요. 지금- 다 같이 촉거요. 지금 저희만 이러는 거 아니죠? 실질 처리 되어 있는 거죠? 해주시겠죠. 안 해주는 거 아니야? 벌써 100회라니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네. 99권에 이어서 그럼 오늘이 딱 100권째네요. 그렇습니다. 100권 달성. 네, 우리 대단하죠. 오유경 MC님은 어떤 책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사실 인상 깊은 책이 그때그때 정말 많았어요. 네, 제가 맞아요. 언제 그 아담 스미스 국부론을 읽었을 것이며 맞아. 소크라테스 변명 뭐 네. 이런 책들 고전들도 읽었고 네. 근현대사 책들도 너무 좋았고 소설들도 좋았지만 가장 깊이 남을 책은 바로 오늘 읽을 책인 것 같아요. 예. 맞아. 또 특별히 오늘 100회를 맞아서 정말 인생 책방에 처음으로 출연하는 장르가 오늘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인생 책방 100회 오늘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두 분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나는 마음에 남는 뭐 책 문구 뭐 이런 거? 이상하게 이게 자꾸 생각이 나요. 도덕경, 어우. 상선약수. 많이 세뇌를 당해서 상선약수. 상선약수가 자꾸 생각나요. 우리 무슨 뜻이죠? 상선약수? 물이 흐르듯이 뭐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물이 제일 선하고 착하다 뭐 이런 뜻 아니었나요? 세상에. 어때요? 교양 있는 개그맨이 됐어요. 그래서 못 느꼈구나. 우리 그러면 허위 평론가님은 어떤 책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궁금해요. 그 레드준표. 홍준표 의원님이 네. 이병주 작가의 지리산이라는 책을 인생책으로 꼽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책이 7권이나 되고 분량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보수당의 예.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 예. 또 빨치란 이야기를 다룬 소설을 네. 인생책으로 꼽았다는 게 저는 아직까지 좀 신선하게 남아있어요. 사실 인생 책방에선 그런 반전들이 꽤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계속 쭉 좀 인생 책방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100회째 출연하실 국회의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타공인 국정운영 전략통에서 정책통 타이틀까지 거머쥐신 정말 정치에 통달하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100회를 맞아서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진지하게 좀 나와주시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100회 될 때까지 많이 바쁘셨어요? 100회라고 하면 더 거물 정치인 또는 참신한 정치인을 섭외하셨어야 되지 않았겠나. 정신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 제가 100회 얻어 걸렸는데 저로서는 영광이지만 네. 프로그램에는 100회 이름값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닙니다. 저는 강서 구민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의원님. 저희 강서 대표하고 구민이시군요. 계시잖아요. 있었구나. 그럼요. 아니 이제 의원님은 사실 특별히 그 네박자 일꾼으로 알려져 있어요. 공짜, 공짜, 공짜라 공짜라, 공짜. 네 박자. 그렇죠. 예. 의원님 왜 네박자 일꾼이 되셨어요? 21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20대 총선에서 한번 낙선을 했습니다. 강서구에서. 근데 낙선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진성준이 주민들하고 밀착을 못해서 떨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께 조금 더 살갑게 다가설 수 있을 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주민들이 좀 친숙하게 네. 진성준이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당에서도 나름의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하고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일도 한 경험이 있고 청와대에서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일을 한 경험도 있고 또 서울시의 정무부시장으로 일한 경험도 있고 네. 또 그리고 국회의원 경력도 있으니 당, 정, 청, 국회 네 군데에서 일을 했구나. 네 박자를 다 갖춘 정치인이다 해서 네 박자 일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예. 또 강서 구민들도 그걸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의원님 정말 다양한 정치 활동을 그전에도 하셨는데
정책에서 어떻게 정치로 딱 들어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29살 때 처음으로 취직을 했는데 예. 취직한 곳이 국회의원 비서였어요. 아. 말단 비서, 또 뭐 7급 비서, 6급 비서, 뭐 비서관, 보좌관 이렇게 하다가 당직자가 되었고 또 당직자가 되어서 활동을 한 뒤에 정말로 우연치 않게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아가지고 네. 비례대표로 당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20대 나이에 보고 느낀 정치는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29살 때니까 1995년에 처음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로부터 벌써 5, 6년 흘렀잖아요. 네. 거의 한 세대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그때에 비하면 국회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 일의 강도도 훨씬 더 세졌고 또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될 일도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좀 여쭙자면 그 국회의원 중에 이제 그렇게 보좌관 출신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보좌관을 오래 하셨어도 그때 보는 국회와 내가 국회의원이 되니까 이게 국회가 또 다르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네. 의원님은 어떠세요? 많이 다르죠. 막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실무자의 경우에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정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얼굴로 책임지고 정치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 정치적인 부담이나 무게감이 엄청나게 커지더라고요. 그런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전문성을 정말 펼치고 있는데 인생 책방에 추천해 주신 인생 책도 정말 100회 만에 처음으로 시집을 추천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언젠가는 한번 누군가는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고 그 책은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다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의 하늘, 바람과 별과 시 이 책입니다. 허위 평론가가 시로 박사 받지 않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아유, 오늘 좀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 좀 드리려고. 네. 아니 뭐 윤동주 예. 시인이야 워낙 예.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많이 다뤘고요. 윤동주 시인 하면 우리에게는 민족 시인, 저항 네.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윤동주 시인의 이 글쓰기 방식이 일본어로 글을 쓴 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말, 한글로 글을 썼다는 데 있어요. 네. 당시는 일본어를 상용화시켰고 그걸 강요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한국어, 한글을 쓴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저항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저항이죠. 예. 또 한 가지는 그 시에 담긴 내용 자체가 일본에 항거하는 내용으로 읽힐 수 있는 시들이 예. 아주 많았어요. 예. 그런 시들 때문에 윤동주 시인이 민족 시인, 저항 시인으로 불리는데 예.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원래 1941년에 연희전문학교 졸업 기념으로 윤동주 시인이 자비 출판하려고 했던 시집입니다. 당시에 이양하 선생과 또 자신의 후배였던 이 정병욱 선생에게 이 시집을 드렸는데 그때 이양하 선생이 이 시집 출간을 말려요. 이거 출간되면 아마 큰 고초를 겪을 거다. 왜냐하면 일본에 그 눈밖에 나게 될 예. 테니까요. 그래서 그 시집 출간을 포기하고 사실 이 시집은 윤동주 시인의 사후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그런 점에서 윤동주 시인의 유고작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마터면 세상의 빛을 못 볼 뻔한 시, 그래서 더 귀한 시입니다. 의원님, 많은 책을 읽으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 책이 인생책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중학교 3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예. 어느 날 국어 시간에 탁 들어오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칠판에 이렇게 판서를 하셨어요. 근데 그 판서한 게 윤동주 시인의 시였습니다. 별 해는 밤. 판서를 쭉 하시다가 중간에 이렇게 하셨어요.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이렇게 읽어가셨다면서 야, 우리말 정말 아름답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야, 정말 우리말이 정말 아름답구나 하는 이렇게 깨달음이 탁 생겼어요. 네네.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런 걸 못 느끼다가 어. 그날 학교가 끝나자마자 제일 큰 서점인 홍지서림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찾아보니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시집이 거기서 서서 막 읽고 예. 그다음에 그걸 이제 사가지고 와서 읽게 됐는데 그때부터
우리말이 참 아름답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라고 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사로잡는 것이구나. 이게 문학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인생책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책이고, 실제로 이제 그 뒤에 막 문학에 대한 동경이 막 생겨가지고 글 재주도 없으면서 막 시를 써봐야 되겠다. 문학 청년의 길을 또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뭐 재주가 없어서 안 되고 그랬었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사연이 깃든 책이네요. 자, 오늘 진성준 의원님과 함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의 시를 잊은 그대에게. 아, 감성적이다, 예. 정말. 뜯을 때도 우와. 스바밤. 그렇죠. 윤동주 시인하면 이 서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아마 다른 거 몰라도 이 시 외우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의원님, 일단 시를 사랑한다 하셨으니까 서시 낭송으로 오늘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소주 먹어야 캬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 시를 마셔도 아, 이게 소리가 괜찮았나 나오네요. 모르겠어요. 뭔가 비장미가 느껴져서 네. 연약하지 않은 느낌. 네. 이 시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 평론가? 그러니까 이 시는 그 윤동주 시인의 예. 시인으로서의 소명 의식이 예.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세상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사명감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시를 여는 작품으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볼 수 예. 있는데 예. 참고로 말씀드릴 건 이 시의 제목은 원래 서시가 아니에요. 윤동주 시인이 생전에는 이 시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러다가 나중에 편집자들이 서시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지게 된 건데 그럼 진짜 제목이 뭐냐 궁금해 예, 하시잖아요. 네. 그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입니다. 이 시에 하늘, 바람, 별 그리고 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연구자들은 이 시의 진짜 제목을 사실상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가 오늘 좀 색다르게 느껴지는 게 저는 이게 굉장히 막 부끄러움이 없기를 괴로워했다 막 이러니까 되게 연약한 시처럼 느껴졌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그런 지사적인 느낌이 있는 시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의원님이 읽으시니까 그 네. 느낌이 좀 더 강하게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생김도 굉장히 이렇게 꽃미남처럼 예. 여리게 생겼고 예. 굉장히 이 과묵하고 예. 조용한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 여린 시를 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 이를테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겠다라고 하는 소망, 그 얼마나 높고 고결하고 그 의지가 정말로 핍진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끝까지 자기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다. 네. 한 점도 네.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뭐 잎새, 그러니까 이파리, 나뭇잎파리에 이는 바람에도 내가 괴로워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 자기 반성과 성찰, 그렇죠. 또 주변의 어떤 세상의 부조리나 이런 걸 온통 또 자기 책임으로 네. 이렇게 느끼고 있는가.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런 지사적인 어떤 당신의 사상 의식을 굉장히 선명한 정치적인 언어로 쓰시기도 하는데 윤동주 시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매우 서정적인 말로 그렇죠. 그 지사적인 면모를 정말로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사랑하는 것도 그런 네.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의원님도 부끄러운 순간이 있긴 있으셨어요. 아유, 그러면요. 왜 없겠습니까? 참 많습니다. 뭐 일상에도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은데 저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담배를 못 끊고 피웁니다. 담배를 집에 있을 때 피울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 가지고 아파트 앞마당 한쪽에 가서 피우는데
피우다가 이렇게 주민이라도 만나면 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담배 피다. 근데 또 같이 담배 피우는 주민하고는 또 되게 근데 좋으시죠. 그런 분들하고는 또 담배 피러 나오셨군요. 이걸 끊어야 되는데 못 끊고 이러면서 네, 이제 네. 하는데 네. 늘 결심은 하는데 저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뭐 1시간도 못 가서 뒤집고 해서 그 인생의 큰 부끄러움으로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의원님,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러는데 의원님한테 주어진 걸어가야 될 길, 네. 21대 국회에서 이 나라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사회 경제적으로도 민주화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어떤 불평등, 경제적인 양극화가 너무 커서 자유롭고 싶어도 자유롭지 못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공평하고 싶어도 공평하지 못한 네.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 경제적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 가야 된다. 또 그런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차별, 이걸 없애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그거를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주화 이렇게 부르는데 정치적 민주화에 이어서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렇게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찾아서 앞장서고 헌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강서구 주민들한테는 뭘 좀 공약도 하시고 이런 문제를 풀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지난 총선 때 우리 강서 구민들께 약속한 것은 우리 강서구를 국제적인 경제 관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네. 이제 쉽게 말하면 김포공항이 강서구에 있어요. 네. 이름은 김포공항이지만 주소지는 강서구입니다. 네. 그 뒤에 인천국제공항이 새로 생기면서 이때부터 김포공항과 그 주변 지역인 우리 강서구에 쇠락이라고 할까? 경제적인 쇠퇴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항은 또 있으니까 공항 때문에 고도 제한이라고 하는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이 김포공항을 떠서 어디로 옮겨버리면 좋겠지만 예. 그거를 옮기는 거는 서울 전체로나 대한민국 전체로도 경쟁력을 잃는 일입니다. 그러니 김포공항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예. 이 김포공항을 더 활성화해서 우리 강서구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 미래 도심 교통수단이라고 해가지고 드론이 장난감처럼 사용하지고 네, 네. 촬영을 하는 데나 쓰고 그러는데 네. 앞으로는 화물을 나르는 데 쓰일 거고 사람이 타고 다니는 날이 열립니다.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네네. 우리나라도 우와. 2025년이면 드론 택시를 와. 2025년이요? 네. 오, 얼마 안 얼마 안 남았네요. 남았네요. 한 5년쯤 더 지나면은요. 예. 무인 비행이 가능해져요. 우와. 조종사 없이 그냥 타고자 하는 승객만 타면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네. 진짜요? 예, 자율비행 시대가 열립니다. 와. 이런 도심 항공교통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도심 항공교통수단을 연구 개발하는 그런 산업단지를 김포공항에 조성해서 미래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21대 국회에 국토교통위원회에 자원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이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점점 그 계획이 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윤동주의 시를 잊은 그대에게 다음 시는 별 해는 밤. 네. 너무 좋은 시인데 의원님 이 시는 진짜 앞서서 뭐 우리 말이 너무 아름답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또 K 본부의 아나운서 네. 또 낭독 안 들을 수 번 없죠. 네. 읽어봐도 되겠습니다. 전문가의 솜씨로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별 해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낭독을 하시는데 뭔가 그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좀 이렇게 안 틀리고 하시는 것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심지어 한 번은 이렇게 틀릴 수도 있는데 감정까지 어떻게 잘 살려서 이은 기자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이은 명 기자. 아나운서. 예. 어제 한 번 읽으면서 울었어요. 그쵸. 그 전에는 몰랐는데 어릴 때는 몰랐거든요. 네. 이 별에는 저도. 밤이 1941년에 쓰여졌는데 사실 그 이전까지 윤동주 시인이 한 1년 정도 절필을 해요. 왜냐하면 1938년에 그러니까 일본이 전시 그 총동원법이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뭐 네. 조선 청년들도 뭐 다 동원하고 뭐 온갖 물자를 다 수탈해 가던 때이기도 했고 우리 말도 못 써 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네. 당대 조선 지식인으로서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이라고 하는 상황 자체는 당연히 일제라고 하는 그 현실적 상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윤동주 시인은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적 고투를 계속 해 나갔던 건데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게 절망을 써낼 수는 있어요. 근데 윤동주 시인은 항상 반전을 시에 내포시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면서 그렇죠.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이라고 하는 가정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잖아요. 희망을.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은 저는 그런 점에서 늘 별의 시인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저 하늘에서 네. 우리의 어떤 이종표처럼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고 나는 그것을 지향하면서 내 삶을 계속 걸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 이런 것이 윤동주 시인이 가진 열이지만 굉장히 굳건한 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역시 시박사는 다르구나. 시박사님. 우리가 왜 맛있는 거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별과 아름다운 걸 생각하면서 우리 윤동주 시인은 어머니를 생각했는데 의원님은 그렇게 좋은 걸 보면 뭐가 떠오를까? 뭐가 떠오르실까요? 저는 약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답은. 아내분? 정말 그럴까요? 글쎄, 그 이제 정답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예. 제가 이제 그래서 아마도 시를 못 쓰고 결국 문학을 못 하고 주저앉았을 거예요. 뭔가 떠오르는 그리운 사람도 있어야 하고 네. 예. 뭐 그럴 텐데 그런 게 네. 별로 없어갖고 시정이나 이런 시상이나 이런 게 떠오를 수가 없는 메마른 사람이죠. 메마였으면 시를 사랑할 수는 없으셨을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의원님이 이제 이 인생 시로 추천할 시가 또 별 해는 밤이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제 인생을 좌우했다고 하기는 어려워도 문학을 가르쳐 준 시이고 계속 별을 헤어나가겠다, 계속 새겠다, 별을 계속 새겠다 나는. 오늘 못 세워도 내일 또 셀 거고 내일 다 못 세면 그 다음 날에 셀 거고 인생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별 해는 밤도 그냥 단순하게 별 하나 나 하나 뭐 별 둘 나 둘 세는 게 아니고 인생관을 보여주는 그 지사적 풍물을 보여주는 시였다 맞아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대 상황이 암울한데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본인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흙으로 덮어버리고 진짜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한다고 하고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풀이 무성하게 돋아날 미래를 그러니까 희망은 결코 꺾지 않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이 또 뭐 잡지사에서 양복이 잘 어울리는 정치인에 선정되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뭐 제가 아마 서울시 부시장으로 있을 때인데 의원님 뭐 수트가 잘 어울리는 정치인으로 뽑혔습니다. 네. 사진 찍게 뭐 양복 한 벌 입고 어디로 나오세요 하는 네. 연락을 받아갖고 오. 예, 한번 찍고 그저 잡지에도 실리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아니, 권지현 씨 보고 물어봐요. 딱 보면은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도 의원님 딱 혹- 지금 수트빨이 장난이 아니신데? 그래도 이 의원님한테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예, 네. 사실인지. 어. 이런 점에서 윤동주 시인과 비슷한 점이 있네요. 윤동주 시인도 온 맵시에 사실은 관심이 많아서 네. 혼자 재봉틀도 돌리고 오. 옷 빳빳하게 다려입고 예. 비슷한 부분이 많으시네요, 의원님. 아니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나이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다 배 나오는 아저씨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옷이 잘 어울릴 분들이 몇 안 되죠. 아, 이렇게 다른 분들을 디스하십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체질상 그 살이 많이 찌는 체질이 아니고 또 아마 담배도 피우니까 아마 또 살도 잘 안 찔 것 같고 아마 그래서 뽑혔지 뭐 특별히 옷 맵시가 좋아서 뽑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오늘도 네, 옷을 슈트. 굉장히 잘 네. 입으신 슈트가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예. 네. 보통 이렇게 수트를 입을 때 약간 그 공식이 있거든요. 예. 셔츠의 이 소매가 사실 네. 와이셔츠가 한 1cm에서 1.5cm 보여야 옷이 딱 정확히 보이죠? 보이죠. 네, 딱 보입니다. 네, 정확히 좋습니다. 보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넥타이도 오늘 그레이 옷에 넥타이도 굉장히 그리고 좋은 색깔 바지의 이 고르셨고. 통도 핏도, 적당하십니다, 예. 정말 피트. 이게 또 지나치게 넓으면 네. 맵지가 안 살거든요. 그리고 또 지나치게 좁아도 네. 좀 경박스러워 보일 수 맞습니다. 있는데. 근데 오늘 의원님은 완벽하게. 완벽했습니다. 예, 의원님. 완벽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제 자타공인 전략통으로 유명한 우리 의원님이시거든요. 무슨 이렇게 전략통이라고 그러면 제갈공명과 같은 그 저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책략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책략이 막 이렇게 풍부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면 풍부한지 안 풍부한지 우리가 저희가 인색책과 판단해드려요. 화제의 코너 어. 20곡의 퀴즈 준비했거든요. 어. 네. 그리고 이- 화제의 코너가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아, 화제의 코너 몰랐어요? 바뀐 거? 네. 스케치북에 적힌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총 2문제고요. 한 문제 맞히면 상품도 제가 여기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두 문제를 내신다고요? 네, 의원님 저기 긴장하실 것 같아서 제가 초성 게임으로 준비했습니다. 초성 짜자잔. 치읓, 기역, 피읍. 네, 초성 보고 이게 어떤 단어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혹시 먹는 건가요? 먹는 거 아닙니다, 의원님. 먹는 건 아니고. 지식적으로 먹는 거긴 합니다. 그래요? 예. 아, 알 것 같아요? 예. 진짜? 벌써 알것 벌써 같습니다. 아십니까? 인색 책방과도 관련이 있는. 그렇죠. 책과 관련이 있는 인생 뭐- 책방과도 예. 관련이 있다. 의원님이 또 책과 독서를 관련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예. 노래 제가 힌트로 영 거자도 나나나나나나나 네. 아우, 알겠습니다. 정답 맞춰주세요. 하나 둘 셋. 책갈피. 정답. 힌트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의원님하고 나하고 속도가 좀 비슷하다 맞춰서 의원님하고 세대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노래 듣고 바로 아신 거구나. 이 노래를 예. 들으니까 알겠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예. 쉽죠, 의원님? 자, 초성입니다. 예, 이건 뭐 그냥 알겠는데요. 하나 둘 셋. 마스크. 정답. 정답! 요즘에 꼭 필요한 생필품이죠. 너무 쉽다. 네, 그래요? 의원님 너무 잘 맞춰주셔서 제가 정말 그 노래에 나오는 책갈피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감사합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의원님. 네. 저도 많이 읽을게요. 지금 저희 풀러봐도 예, 됩니까? 풀러서 네, 예, 공개를 좀 해줘도 해주시는 게 네. 자, 언박싱을 또 언박싱. 의원님께서. 씨가. 예, 예. 오. 아이고, 예, 아우, 멋집니다. 예뻐. 예. 저 노안이 와서. 인생 책방 진성준 이렇게 써주셨어요. 예. 아이고, 예. 와, 그- 이거 너무 좋다. 네, 너무 좋습니다, 어. 의원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예. 딱 꽂아두시면 네, 네, 아주 잘 네. 보일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들 멋진 의원님. 책갈피입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윤동주의 시를 잊은 그대에게. 자, 세 번째. 스바밤. 쉽게 쓰여진 시. 저는 사실 이번에 이 시를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의원님께서 또 한번 대미를 장식하는 의미에서 낭독을 좀 우리 해주시죠. 시 박사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낭독과는 더 거리가 멀기 의원님께서. 때문에 의원님이 주인공이시니까 네. 한번 읽어주시죠.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인데 의원님, 너무 기대돼요. 쉽게 쓰여진 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운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아, 좋다. 잘하셨습니다. 의원님 이 시 너무 낭독 진짜 잘하셨다. 진짜 착착 붙네요. 네. 근데 제목이 쉽게 쓰여진 시인데 되게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어떤 내용이 담겨진 시예요? 이 시가 1942년에 예. 윤동주 시인이 쓴 시인데 예.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했어요. 아. 근데 이 시가 일본 도쿄에서 쓴 시예요. 생각해보면 당시에 조선이란 나라는 없어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 육첩방은 남의 나라, 다다미가 깔린 이곳은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당시에 내선일체라고 해서 아. 내지인, 일본인과 조선인은 다 하나다, 어. 이렇게 공언하고 있던 시기에 이런 시를 쓴다고 하는 건 일본 경찰들이 보면 당장 그렇죠, 잡아다가 그렇죠. 불령선인으로, 정치범이죠, 정치범. 그렇죠. 막 취조할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윤동주 시인의 어떤 기계가 엿보이는 것이기도 하고, 또 부끄럽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그냥 학비 받아다가 대학 교수의 강의나 듣고 있으면서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자문도 여기에 네. 담겨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또 이 시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또 아침을 얘기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민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의 시 같은 경우는 이 자신의 자아가 사실 두 개인 겁니다. 하나는 초라하고 부끄러운 나, 예. 그리고 그 초라하고 부끄러운 나와 화해할 수 있는 어떤 이상적인 나, 두 가지 자아가 함께 등장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런 구원의 서사로 이 시가 또 이끌어져 역시 가고 있기도 합니다.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우리 윤동주 시인. 의원님은 이 시에서는 어느 구절이 제일 좋으세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아.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왜 시대처럼 아침이 온다고 했겠는가 네. 하면 그 시대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의미가 거창한 것 같거든요. 태양이 또 뜨고 맨날 그 밝는 일상의 아침이 아니라 예. 큰 의미를 담은 아침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윤동주 시인이 그 아침의 의미를, 그 시대적인 의미를 다 담아서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했거든요. 저는 저 학생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감옥을 한 3년 6개월 살았습니다. 진짜요? 그렇게 길게요? 예. 어. 제 감옥 살고 있는 도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아.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전 정권의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이나 뭐 노동운동이나 이런 걸로 이제 투옥 뛰어 계시던 분들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뭐 가석방돼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네네. 석방돼서 나갔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때 당연히 석방돼서 나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저는 못 나갔어요. 어머. 못 나가니까 참 실망스럽던데, 감옥을 이제 같이 사는 선배들에게 물어보니까 예. 진성준 너는 못 나갈 줄 알았다. 어. 왜냐하면 너는 형이 2개다. 그런데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형을 살고 있는 중간에 예. 대학 때 집회 시위했던 일을 추가로 기소를 당해서 살고 있는 와중에 재판을 별도로 받았어요. 그래서 3년에 더해서 1년 6개월을 더 살게 됐는데, 보통은 여러 죄가 있어도 처음에 잡히면 한꺼번에 기소되어 가지고 예. 그것이 합산되어서 뭐 형이 선고되거나 그럴 텐데, 저는 3년형을 따로 선고받고 또 다른 재판을 또 받아가지고
형을 살고 있는 도중에 또 이 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할 즈음에는 2년 6개월가량 살았지만 그거는 1형이 집행된 거고 2형이 집행된 건 이제 막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가석방이 되려면 한 3분의 2 정도는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절반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2형의 3분의 1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너 못 나갈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저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 가석방 특별 사면 조치로 못 나가게 되니까 거기서 제외되니까 그때부터 감옥살이가 참 힘들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할까요? 저 같으면 진짜. 그래서 이제 한 1년 더 살다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크리스마스 가석방, 성탄절 가석방으로 만기 4개월 남겨놓고 이제 제가 그때는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 사면에서 1차 제외되고 가석방 될 때까지 한 1년 남짓 살 때 그때 늘 새겨졌던 게 시대처럼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이런 이 대목이었어요. 네. 그러셨구나. 저도 뭐 짧지 않은 그 투옥 생활에서 책을 많이 읽고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막 시도 써보려고도 하고 그랬던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네요. 수트가 잘 어울리는 의원님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수트. 얼굴에 고생한 게 안 느껴집니다. 사람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을 개그맨 개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생 한 번도 안 해보시고 줄 알았어요. 진짜. 개그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의원님 이제 21대 국회가 중반이 넘어섰습니다. 임기 동안 꼭 이건 좀 해내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 정치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요. 저는 국토교통위원회에 제 지역구의 수건 사업 때문에 지원하게 됐는데 그렇게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부동산 문제가 아주 심각해가지고 예. 별로 국토교통부에 권한은 없으면서 책임은 많이 져야 되고 네. 그런 일들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의 핵심은 달마다 벌어들이는 급여의 차이, 소득의 차이도 있지만 네. 더 큰 차이는 자산에서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고 없고 땅 한 평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부의 격차가 소득의 격차보다 훨씬 크게 발생한다는 거죠. 이 부동산 문제를 한번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득권과 또 본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과 경제적인 이해와 이런 게 다 충돌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네. 어떻게 해도 이게 쉽지 않아요. 해법이 쉽지 않아. 하지만 예. 한 번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내야 될 숙제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단초만큼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부동산 민주화다 또는 토지 주택 개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네. 그 부동산 민주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핵심 본질을 해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윤동주 시인의 시를 통해서 정말 연약하고 부드러운 시를 통해 누구보다 강하게 일제에 저항했던 시인을 만났잖아요. 네. 의원님도 오늘 인생책을 이렇게 부드러운 시를 정하시고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포부를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고요. 우리 그 권진영 씨는 의원님과 함께한 이 시간 어떠셨어요? 이렇게 교과서에서 볼 때는 이렇게 좋은 분인 줄 몰랐거든요. 늘 외워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좋은 윤동주 시인님을 다시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 시간만큼은 굉장히 낭만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네. 요즘 낭만적인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낭만을 좀 선물해 주시는 그런 네. 의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이 책을 또 다른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한다면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제 아이들도 좀 꼭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제 저도 벌써 이제 아버지 세대가 되어서 우리 자식들, 아들들, 후대를 걱정해야 되는데 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서 또 시대적인 의식 뭐 이런 걸 좀 공유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저희 세대의 삶이 고통스러웠지만 아름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동시에 아름다움도 우리 후대들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 이 시집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윤동주 시인의 그 시대의 이 고통과 희망 또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를 통해서라도 좀 접해봤으면 좋겠고 제가 그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 느꼈던 정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좀 공유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위 평론가 이 책을 한 줄 평 해주신다면. 예, 이 책은 이렇게 한 줄 평하고 싶습니다. 어묵한 시대, 순결한 영혼의 기록. 예. 이 시집의 제목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인데 네. 원래 윤동주 시인이 처음에 염두에 뒀던 제목은요, 병원이에요. 그래요? 예, 이 시집 안에도 실려 있는데 이 병원이 왜 시집 제목으로 삼으려고 했냐면 네. 이 시대 자체가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게 만드는 예, 너무 고통스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무언가라는 의미에서 병원이라는 제목을 달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여하튼 그런 시대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 순결한 영혼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저는 두고두고 네. 앞으로도 이 시집에 읽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정치가 우리 국민 보시기에 굉장히 답답하고 또 속상한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야 하고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야 하는 만큼 정치에 주시는 비판만큼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물론 여러분의 비판이 다 관심과 애정, 또 국가가 잘 되라고, 또 국민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인 줄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충정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 아니므로 저희들 또 국민들의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오유경의 인생책방 100회를 맞아서 진성준 의원님이 이제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가지고 나왔는데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정말 기다리고 있었던 시집이었습니다. 네. 진성준 의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뭐 읽지의 김수산입니다. 오늘은 국회 도서관이 2022년 세상은 이렇게 달라진다 라는 주제로 엄선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화제가 되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사회과학 분야의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책은 주당 노동시간 단축이 사회에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이익과 영향을 저술한 책, 오버타임입니다. 주 5일제를 하려다가 나라 살림 거덜난다. 2004년 주 5일제 도입 당시 기사 제목인데요. 이제 주 5일제는 당연한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책은 노동자의 시간을 활용하려는 고용인과 업무 이후에 자유로운 시간을 늘리려는 노동자의 갈등이 자본주의만큼 오래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노동자의 경무를 줄이는 문제뿐 아니라 집안일과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여성의 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경제 성장에 집중하기보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 정책이라는 점도 짚어내는데요. 우리의 삶과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다면 오버타임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콜럼버스의 대서양 횡단은 세계사에서 손꼽히는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되었는데요. 콜럼버스보다 1세기나 앞서 아시아에서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까지 항해한 인물이 있습니다. 명나라의 대함대를 이끌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원정한 인물, 정화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정화는 7차례의 원정에서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교역을 하고 명나라 조공체계에 편입시켰습니다. 신기한 점은 정화가 들렀던 나라에서 신처럼 숭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책 신이 된 항해자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온 정화 신앙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화를 숭배하게 된 이유를 모색하고 정화를 모시는 사원의 건축적 의의와 관련된 신화도 소개하는데요. 또한 무슬림이었던 정화의 내력과 정화 숭배가 이슬람과 결합한 배경도 살펴봅니다.
먼 옛날 바다를 누비며 항로를 개척하고 이제는 신으로 추앙받는 정화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신이 된 항해자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테마도서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제는 2022년 세상은 이렇게 달라진다입니다. 미래를 조금이나마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2022년 한 해 전망을 분석한 트렌드 서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책은 2022년에 전개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양상을 살펴보고 핵심 이슈를 전망하는 책 2022 세계 대전망입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출판사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90여 개국에서 25개 언어로 출간하는 책이죠. 코로나 팬데믹 3년 차에 접어든 2022년,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의 성패를 주목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풍토병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예측하는데요.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와 암호화폐의 성장도 다루고 재택과 출근이 뒤섞인 노동의 미래도 짚어봅니다. 미국과 중국의 악화된 관계와 심상치 않은 극단적인 행보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무역, 기술 규제, 백신, 우주 정거장 건설 등 모든 분야에서 시합처럼 경쟁을 벌일 거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중요 이슈를 예측하고 짚어보고 싶다면 2022 세계 대전망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계 경제 흐름을 명확하게 읽고 산업 기술 관점으로 확장해 해석하라. 경제 흐름에 주요하게 작용할 20가지 트렌드를 선별해 2022년 경제를 전망하는 책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 전망입니다. 먼저 주요 경제 이슈를 세계와 한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데요. 산업의 주요 이슈도 풀어낸 후 2022년 경제 전망을 분석하고 개인이 어떻게 대응할지 짚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경제 흐름이 나와 먼 일이 아니라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고 말합니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경제를 전망해보는 책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 전망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전환 뒤 닥쳐올 새로운 위기에 대비하라.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가 매년 발간하는 미래 예측 보고서 카이스트 미래전략입니다. 650여 명의 전문가가 인간이 초래한 극단적 사건이나 재앙을 뜻하는 X 이벤트를 살펴볼 텐데요. 슈퍼 코로나 바이러스, 대정전, 하이브리드 전쟁, 핀테크와 암호화폐로 인한 금융 대변동 등이 우리 사회에 곧 일어날 X 이벤트라고 분석합니다. 2022년의 키워드는 메타버스, 완전 자율주행, 도시망공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미래세대 전략, 디지털 거버넌스, 공유경제 2.0, 순환경제라고 짚어냅니다. 전 지구적 위기와 시대 변화에 대응할 전략을 알고 싶다면 책 카이스트 미래 전략을 추천합니다. 오늘도 국회 도서관 추천 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찾아뵐게요.